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은 외부 일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신흥균 대표를 대신해서 편집국장인 제가 데일리 디펜스를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메인 뉴스로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썸네일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미국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마도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심정으로 큰 결단을 할 것 같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 민주당을 위시한 미국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미국의 난장판이 정리가 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였죠. Make America Great Again처럼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는 기반을 다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미국 시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과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것도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이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메인 뉴스 들어가기 앞서 인텔리전스 브리핑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랴오닝과 산둥 두 개의 항모 전단이 태평양에서 원양 방어 훈련을 수행하고 있다며 항모 전개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사진 몇 장을 공개했는데, 이 사진이 중국 관영 매체가 공개한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보시면 별다를 게 없겠지만 제 눈에는 몇 가지 특이사항이 보입니다. 이 랴오닝 항모가 얼마 전에 오버홀을 거치면서 대대적인 성능 개선을 했는데 함재기가 교체됐다, 이런 분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분석대로 기존에 문제가 많았던 구형 J-15 대신 J-15T로 명명된 신형 4.5세대 전투기가 랴오닝 항모에 주력 함재기로 탑재됐다는 사실이 이 근접 사진을 통해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날개에 보시면 여러가지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는데,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사거리 300km의 PL-15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식별이 됩니다. 중국이 지금 이렇게 일본 근해에서 미국과 일본에게 도발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항공모함 전단의 능력 향상이 어느 정도 뒷배경에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란 정부가 이스라엘의 방해 공작으로 핵 협상이 교착됐다면서 우라늄 농축은 이란의 고유 주권이기 때문에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전화를 했죠. 설전이 오갔다라고 하는데, 네타냐후 총리는 협상 자체에 반대하면서 이란이 시간을 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관여하지 말라, 협상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란에 대한 공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제관계 그리고 국제정세는 레토릭이 아니라 액션을 봐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동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을 시키고 있고, 지금 당장 이란을 치지 않으려는 것은 지금 중동 지역에 항모가 한 척밖에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전단 등 추가 항모 전단이 준비가 되는 6월 말에서 7월 달까지는 일단 기다려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우라늄 농축 분야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에 당분간 이란을 공격하지 말고 가자 전쟁을 즉시 종식하라고 요구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토릭을 보지 말고 액션을 보셔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가자 전쟁 종식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 가자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들, 보병 무기라든가 공중 폭탄 같은 것들을 이스라엘에 대량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훨씬 더 늘어났는데요. 그리고 아직 교체되지 않은 마이클 쿠릴라 미 중부사령관이 미 의회에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될 것에 대비해서 모든 옵션, 광범위한 옵션을 가지고 있다. 즉 군사작전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이란이 기폭실험을 진행 중이다라는 보고서를 회원국들에게 회람을 시켰죠. 이미 명분 축적은 들어갔기 때문에 6월에서 7월 정도가 되면 이란이 변명하거나 빠져나올 수 없는 확실한 명분을 만들어 두고 이란에 대한 군사 옵션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스라엘 야당 지도자들이 크네세트 해산을 위한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는 것을 놓고 회동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하레디 징병인데요. 일단 이스라엘의 의회 구성부터 보시겠습니다. 크네셋은 총 120석입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집권 연정이 67석을 차지하고 있고 반대 세력이 53석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연정, 과반 이상을 구성해야 되는 이 연정 구성원 중의 일부가 우리나라 매체들에서는 극우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민족주의자, 원리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레디라고 하는 사람들의 징병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네타냐후 총리도 그렇고 전임 국방장관도 그렇고 이 하레디 징병에 대해서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죠. 전쟁이 장기화되고 병력이 부족해졌으니까요. 자, 그러면 대체 하레디가 뭐냐? 혹시 이스라엘 여행을 가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길거리에 이렇게 더운데 검은 옷에 수염을 기르고 검은 모자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셨을 겁니다. 유대교 경전인 토라에 의거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유대교 경전만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 성직자라고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을 거의 안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생활비라든가 의식주를 국가와 사회에 기생해서 얻어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옆에 사진 하나를 더 갖다 놨죠. 제가 이스라엘에 한번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군 관계자하고 어느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저렇게 많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는데 하레디 차림을 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에다가 이런 음식들을 담아가는데 돈을 안 내고 그냥 나가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대체 저 사람은 왜 무료로 저렇게 음식을 가져가는 거냐?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정부, 지자체, 사회단체들이 돈을 대서 저 하레디들이 굶지 않도록 저런 식으로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회에 대해서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권한과 혜택만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놀고 먹으면서 이렇게 혜택을 받다 보니까 또 하레디들이 출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는 다시 또 하레디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결국 네타냐후 내각을 뒤흔드는 그런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시리아 지역에 대한 군사 개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서부 이들리브 지역에서 알카에다 간부가 탄 차량과 오토바이가 플라잉 긴수 특수목적 미사일로 제거됐다는 소식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들리브 지역은 시리아 북서부 지역이죠. 그리고 미국이 시리아에서 최근에 대규모로 병력을 빼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작전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사시 이란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시리아 영공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통제권을 좀 더 확실히 해두자 이런 차원으로 풀이가 되는데 예전에 이란 고위 간부를 암살할 때 사용됐던 헬파이어, 일명 알라인-X 또는 플라잉 긴수라고 하죠. 날아다니는 칼이라는 뜻인데 헬파이어 미사일은 헬파이어 미사일인데 표적에 가까이 접근해서 미사일에서 칼날 같은 자탄이 튀어나옵니다. 이것은 터지지 않고 오로지 해당 인물만 정확하게 타격을 하는데 이번에도 공교롭게도 또 국내 기아 자동차의 자동차네요. 이 자동차에 타고 있었던 인원과 그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던 오토바이를 탄 인원 2명, 도합해서 6명이 이 플라잉 긴수의 칼날에 정확하게 피격돼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발트 일대에서 나토와 러시아 간의 군용기 공중 대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핀란드가 이틀 전에 이어서 10일 오후에도 러시아의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했다면서 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키우 포스트가 미국이 유럽 여러 나라에 우크라이나를 위한 방공망 구매 입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조만간 이러한 입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 강도를 굉장히 높이고 있죠. 그래서 방공무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졌는데 기존의 서방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벤토리에서 뺏어주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고 신규 구매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돈으로는 할 수 없으니 유럽 너희가 입찰을 해서 구매를 하고 우크라이나에 넘겨줘라. 이런 압박이라는 의미입니다. 독일 연방정보국장이 굉장히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러시아 국민 전체가 푸틴을 따를 준비가 돼 있고 그들은 자신들의 전쟁인 침략 전쟁이 아니라 나토의 침략으로부터 러시아를 지키는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쇠뇌, 선전선동이 그만큼 무섭다라는 건데요. 저희가 계속 러시아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러시아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러시아 국민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푸틴 때문이 아니라 서방 국가들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러시아의 선전전과 여론 통제가 기가 막히게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당장 북한만 해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언론 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언론 환경이 사회 전체를 굉장히 좌경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 정보수장의 이런 발언이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는 않아서 조금 씁쓸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방 국가들에게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선을 현재 수준의 절반인 30달러로 낮추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60달러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30달러로 낮추면 반토막 난 러시아의 국가 재정 수입이 거기서 또 반토막이 날 거기 때문에
러시아가 전쟁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러시아에 이런 압박을 가해서 러시아가 전쟁 준비를 하지 못하게 만들면 지금 8천억 유로 규모로 추산이 되는 유럽 리암스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됩니다. 저희가 국방TV 여러 분석을 통해서 전해드렸지만 과거에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지금 유럽 정치권을 이끌고 있는 좌파 세력들은 이 전쟁과 갈등이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유럽 재무장 계획도 그런 구상에서 나온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토 사무총장이나 독일 연방군 총감이 러시아가 연간 1,500대의 전차를 생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저렇게 절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럽 국가들이 과연 이 요구를 들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AP통신이 러시아가 UN 제재를 위반하고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무기를 밀매하고 있다. 기인을 거쳐 말리로 무기가 유입되고 있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바그너 그룹 반란 이후에 숙청된 것으로 알려졌던 세르게이 수로비킨 항공우주군 사령관이었죠. 이 러시아 대장이 갑자기 말리의 행사장에 나타났고 또 말리에 갔다라는 영국 국방부의 정보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리에서 프랑스군이 철수하고 나니까 이 말리 그리고 북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을 거점으로 삼아서 푸틴의 개인 용돈벌이 사업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은 러시아의 생산 능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처참하게 주저앉아 있는 수준은 아니고 해외 수출과 비축이 가능할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5년 내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이런 경고들 그냥 흘려들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뉴스입니다. 미국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LA에서 시작된 폭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병력 투입 확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기획하다가 실각했는데 트럼프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미국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주류 언론의 편향된 시각이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기 위한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법으로 미국 영토에 들어가 미국의 성실하고 선량한 납세자들의 고열을 빨며 온갖 범죄 행각을 저질러온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 작전이 LA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소식 여러 매체 보도를 통해 전해 들으셨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병력을 동원한 미국 정상화 작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했던 싸움,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6월 6일 캘리포니아 LA에서 시작된 대규모 폭동이 전국 단위로 확산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선언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각 도시에 대규모 병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에릭 슈밋 기자가 현지 시각 6월 11일 새벽 미 행정부 고위 관료를 인용해 전해온 바에 따르면 화요일 밤 전국적으로 시위가 격화되면서 펜타곤은 LA 외 다른 도시에도 주방위군이나 현역부대 병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민주당 정치인들의 극렬한 반대와 소송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과 미 해병대 병력을 LA에 투입했는데요. 연방시설 방호 임무에 투입되던 이 병력들은 9일 오후 해병대 병력 도착과 함께 LA 경찰국을 엄호하며 시위대 해산 및 체포작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시위대를 옹호하던 캐런 베스 LA 시장은 시위대가 폭력과 방화, 약탈을 일삼으며 여론이 악화되자 현지 시각 6월 10일 시청과 연방청사 인근에 통행금지 구역을 선포하고 경찰국에 이를 위반한 시위대를 모두 체포, 기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6월 10일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 포트 브래그를 찾아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연설을 갖고 이번 사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연방 요원들이 공격받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의 도시가 외적의 침략을 받아 점령당하는 것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무정부 상태는 지속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폭력과 약탈 범죄를 일삼고 있는 시위대를 향해 그들은 그런 존재다. LA는 이미 국제범죄 조직과 조직범죄 네트워크가 모든 구역을 통제하는 쓰레기 더미가 됐다면서 우리는 LA를 해방하고 다시 자유롭고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BLM 시위 때처럼 이번 이민자 폭동이 체포에 대한 단순한 저항 사태가 아니라 트럼프 체제를 뒤엎기 위한
극좌 세력의 조직적 공작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하면 집권 반년도 채 되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의 리더십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인데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대부분 나중에 드러난 것이지만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궁지에 몰아넣었던 BLM 시위가 사실은 어떤 사건 하나를 물고 들어가서 중국의 돈을 받은 좌파 네트워크가 조직적으로 전국 단위로 확산시켰다라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좌파들은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우파 대통령을 선택을 하면 그 우파 대통령을 어떤 형태로든지 끌어내리기 위해서 사회를 굉장히 혼란에 빠뜨립니다.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뻥이라고 하죠. 광우뻥 시위 때 봤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 최순실 국정농단이라고 하면서 지금 와서는 거의 대부분 다 가짜뉴스로 드러났지만 그것들을 이용해서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습니다. 민주당의 패악질을 보면서도 지금 이 순간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도 계신데요. 자,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4세대 전쟁의 일부고 적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천부인권을 짓밟으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상계엄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그에 대항할 수 있는 보관을 당신은 가지고 계십니까? 비상계엄 당시 어떤 폭력이나 파괴, 살상행위가 있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야당의 패악질을 만천하에 공표하겠다. 이것이 목적이었다면 실질적으로 누구도 죽거나 다치지 않은 그 비상계엄이 과연 범죄의 영역에 해당될까요?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전국의 각 대도시에 병력을 투입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뉴욕타임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뉴욕타임스가 워낙에 가짜뉴스를 많이 쓰는 매체다 보니까 조금은 걸러들어야 되겠지만 저희가 월요일에 전해드린 것처럼 6월 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 병력만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주방위군이나 군병력 투입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그 근원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 먼저 보시겠습니다. 아이스라고 하죠. 미국 이민세관국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찾아낸 제로입니다. 제가 몇 차례 소개해드렸죠. 멕시코와 북부 지역에 있는 시날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시날로아 지역의 카르텔과 중국 공산당이 연계해서 이곳에서 대규모의 약물을 제조해서 미국으로 들여보낸다.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벌어져 온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바로 그 증거고요. 무려 50톤이 발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은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죠. 그리고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포함해서 캘리포니아 주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대부분 다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자들은 국경을 열어줬습니다. 국경을 열어서 불법 이민자들이 약물을 가지고 미국 본토로 들어가게끔 그것을 허용해줬습니다. 이민자들은 이 국경을 넘어가려면 멕시코 카르텔이 운영하는 이 브로커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당장 낼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약물 수송 임무를 가지고 그 브로커 비용을 퉁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불법 이민자들이 캘리포니아에 넘어갔고요. 이 사람들은 바이든 그리고 이 게빈 뉴섬 같은 민주당의 정책대로 계속 가면 미국 시민권을 딸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민주당의 표가 됩니다. 미국 민주당은 바로 이를 위해서 이러한 불법 이민자들이 대규모로 들어오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바로 그런 인간입니다. 원래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꿈과 희망이 넘치던 지역이었습니다. 최초의 아메리칸 드림이 시작됐던 19세기 때 골드러시도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일어났었죠. 그리고 지금 미국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는 핵심 첨단 기술들 대부분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주요 기업들이 캘리포니아를 벗어나고 있죠. 높은 세금, 과도한 규제, 반기업적 정책 때문에 캘리포니아를 하나 둘씩 이탈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게빈 뉴섬을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 지역에 있는 좌파 환경단체들과 붙어먹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요 수자원을 말 그대로 없애버렸죠. 그 결과가 지난번에 있었던 캘리포니아 대산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작자가 미국의 차기 대권주자,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자가 보호하려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평화시입니까? 자, 제일 왼쪽에 있는 저 깃발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부르키나파소 깃발입니다. 가운데는 멕시코, 중국 공산당기를 두르고 있는 사람도 있네요.
이 멕시코 깃발, 부르키나파소 깃발, 아르헨티나 깃발, 콜롬비아 깃발, 이런 깃발들을 흔드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기서 왔다라고 하면서 깃발을 흔드는데, 그 깃발을 흔들면서 그렇게 그 국가가 좋으면 거기 가서 살지 미국에는 왜 갔습니까? 자기들이 거기 살기 싫어서 미국으로 도망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미국에서 미국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낸 그 세금으로 의식주를 해결받으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LA라는 파라다이스를 저런 식으로 고담시티로 만들어 놓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군병력을 투입한 것도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이스, 즉 그러니까 이민세관국에서 단속을 했고, 그 단속을 하니까 시위자들이 몰려왔고, 그 시위자들이 연방기관을 위협하고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때리고 이러니까 군병력을 투입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LA 시장, 캐런 베스 LA 시장은 자기가 스스로 공산주의자라고 얘기를 했고, 친쿠바 성향의 공산여단이라는 별도의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조직에 몸을 담았던 공산주의자입니다. 이 공산주의자가 LA 시장으로 있으면서 그러한 불법 시위를 옹호를 하다가 그 시위대가 시청 청사까지 와서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고 하니까 그제서야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자기가 위협을 받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지휘하는 LA 경찰은 미 해병대와 주방위군의 도움을 받아서 이 시위대를 체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무다대혁명 때 마오쩌둥도 한바탕 피바람이 휩쓸고 나가니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 홍위병을 벌였죠. 지금 저렇게 외국 깃발 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는 저 폭도들이 캐런 베스 시장이나 게빈 뉴섬 주지사 입장에서는 든든한 표밭이고 지지자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협하니까 태도를 돌변해서 진압을 하라고 하죠. 뉴욕타임스 기사가 언급했던 대로 이제 미국 전역의 주요 대도시에서는 과거 BLM 사태 때와 비슷하게 이런 유형의 폭력 시위가 점점점 확산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포트 브레그에 가서 이것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것을 침략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었죠. 말 그대로 외국에서 온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적 가치를 훼손하고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뒤흔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병력을 투입한다라고 하니까 미국 좌파 언론들, 그리고 한국의 좌파 언론들은 트럼프가 윤석열 꼴이 되고 싶어서 저러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행정부 때는 BLM 시위에 그렇게 무력하게 당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무력하게 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승리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미국 국민 절대 다수가 이 싸움을 지지를 해야 합니다. 주류 언론에서 필사적으로 여론 호도를 시도를 하곤 있지만은 예전만큼 그렇게 약발이 먹혀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싸움이 승리하고 이렇게 미국이 정상화돼가는 과정을 우리 국민들도 목도를 해서 우리 사회,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서 이 좌파라는 암적 존재들을 척결하는데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국민이 합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하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데일리 디펜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